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테헤란에서 영빈관에 머물고 있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이 되었습니다. 이 암살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이란 지도부는 직접 보복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는 가자에서 폭탄으로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군사 지도자는 드론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쓰는 수법이죠. 적의 사령부를 공격하는 거, 적의 지휘부를 때리는 거. 이게 먹혀 들어가지고 하마스 지도자 2사람, 헤즈볼라 지도자 1사람, 3사람이 저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꼭두각시입니다. 이란이 지원합니다. 이란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테헤란에서 그것도 새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하마스의 지도자를 죽였다 하는 것은 이란 지도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이란 지도부가 아주 뺨을 한 대 맞은 겁니다.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한 거죠. 안방에서 공격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지금 난처하겠습니까? 이 체면이 구겨져도 이만저만 구겨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떤 사태 발전이 예견되느냐는 건데, 우선 이 암살 작전이 이스라엘 소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은 99.99% 이스라엘이 했다고 봐야죠. 이스라엘은 이런 경우에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흘러가지고 상황이 끝났을 때 자료를 공개하곤 합니다. 우선 이 암살 방식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란 측이 드론으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죽인 것처럼 이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 영빈관은 4, 5층 되는 건물인데 한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걸 다른 걸로 이렇게 위장해 놓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만약 미사일로 쏘았다면 정확하게 죽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 방을 때렸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방을 때릴 수가 있었을까? 외부에서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최근에 흘러나오는 보도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방에 2달 전에 폭탄을 장치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폭탄을 깔았다는 뜻이겠죠. 바닥이든 벽이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니예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원격 조정 보탄을 눌러가지고 폭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꼭 아웅산테를도 그런 수법으로 했습니다만은, 이쪽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란 지도부는 아마 기가 찰 일이죠. 왜냐하면 그 영빈관의 경비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은 이건 제2의 군대입니다. 이 조직의 임무는 체제 수호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종교 지도자 하메이니, 실질적인 이란 지도자죠, 의 직접 지시를 받는 아주 강력한 정치 조직입니다. 경호실도 겸하고 정보부 역할도 겸하고 보안사 역할도 겸하는 이 조직이 경호를 맡고 있는 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체면을 구겨도 이만저만 구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최초 보도가 외부에서 드론으로 쏘았다고 흘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폭탄을 장치했다 2달 전에, 이게 아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방에
이 사람이 머물 걸 2달 전에 예상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이 온 거는 비행사고로 죽은 대통령 부임 선거를 해가지고 새로 뽑힌 대통령 취임식에 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2달 전에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필 고방에 온다는 걸 예상할 수 없었죠. 다만 한이에라는 사람이 아주 자주 테헤란에 들리는데 그 영빈관의 그 숙소, 그 영빈관의 그 방에 계속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선을 쭉 추적하면 항상 테헤란에 오면 그게 묵는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폭탄을 장치했다가 아니다 다를까 이번에 그 방에 머무니까 거기서 상당 거리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폭탄 격발 장치를 눌러가지고 폭사시켰다. 뭐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란 지도부 안에 혁명수비대 안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또 그러면 누가 거기에 공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누가 거기에 폭탄을 장치를 했느냐. 그것은 내부 조력자냐 아니면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했느냐 인데 내부 조력자일 가능성이 많죠. 이래저래 이란은 지금 아주 권위 손상 아랍 세계에서 아주 만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훈은 뭐냐? 동선 노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패턴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암살자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동선 노출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동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숙소와 집무실이 한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외부로 노출이 안 됩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위험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국방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숙소와 공간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이나.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김정은이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수를 쓴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다음 대통령도 같은 위험에 노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대통령 부를 건설해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에 의뢰를 해가지고 세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건물을 만들든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이름도 붙여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 보신 적 있습니까? 무리하게 옮겨놓고 그 건물에 정이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름도 붙이지 않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만 막 적당히 가건물 같은 데서 적당히 때우고 다음 거는 난 모르겠다 이겁니까?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무리한 이전과 의료 대란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의 수명은 끝났구나. 이런 독단적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언론과 여당이 그리고 사회단체가 막을 방법도 없겠구나.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가 좀 곁으로 나갔습니다만 첫째, 동선 노출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이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미국 쪽이고 한쪽은 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대표를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강한데 이란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핵무기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지금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 단계는 농축 우라늄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우라늄 핵폭탄은 별도로 실험할 필요 없습니다. 우라늄 핵폭탄은 임계량 이상만 되면은 그것을 결합시켜서
폭파시킬 수가 있는데 그 직전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란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만사 젖혀놓고 핵무기를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핵폭탄 만드는 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스라엘이 그걸 좌시하겠느냐? 이스라엘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거의 전쟁 수준으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 미사일 쏘고 뭐 드론 보내고 하는 정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어망에 의해서 거의 다 걸러집니다. 그 다음 방법은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세력, 저기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 이 일종의 하수 조직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특히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강합니다. 레바논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 북쪽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합니다. 확전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규모 드론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침공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가자 전투와 레바논 전투를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멘의 후티 세력은 직접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거기 석유 항로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근방에서 제3국의 유조선을 납포한다든지 해가지고 세계의 석유 공급에 큰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후티, 하마스, 헤즈볼라를 통해서 조금 낮은 단계의 보복을 하는 것이냐. 지금 고민은 이란입니다. 이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보면은 이란은 어떻게 보면 중동의 중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문화의 중심지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그 역사 속에서 한 4개 정도의 세계 제국을 만들어낸 페르시아 하면 이란이죠. 그런 나라입니다. 간단치 않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국토도 넓고 인구도 8천만이나 되고 문화적 저력도 있고 그리고 이 국가 지도부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거냐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파 집회를 하면은 성조기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고 태극기는 물론이고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애국 집회를 하면서 이스라엘기 들고 나오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반이란 정서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란이란 나라는 간단하게 그렇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이거 기가 막힌 암살 작전이 성공하긴 한 것 같은데 이 뒤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어떤 불똥이 던질 것이냐, 특히 석유 시장에서 하는 걸 가지고 잘 이렇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면서 우리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가장 큰 교훈은 대통령의 동선 노출은 위험하다. 케네디 대통령이나 죽을 뻔했던 레이건 대통령이나 이번에 암살을 모면한 트럼프나 모든 암살의 출발점은 동선 노출입니다.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루에 2번씩 출퇴근하면서 동선이 노출되고 있고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암살 전문 집단 북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북한의 암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헤즈볼라나 하마스는 이건 게임도 안 되고 이스라엘 정도일 겁니다. 이스라엘.
외국까지 쫓아가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은 참 운이 좋아서 살았지만은 같이 따라갔던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가 폭사한 게 1983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선 노출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 노출은 본인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대통령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감사합니다.